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예. 이제 제가 두들겨 맞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2심 선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체포방해 혐의는 유죄. 사실 뭐 1심에서 거의 유죄로 된 건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국무위원 권한 침해도 유죄, 비아폰 기록 삭제 혐의도 유죄,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이것도 유죄. 그래서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7년 선고됐고 내용 좋다고 제가 굉장히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두들겨 팰 겁니다. 예. 먼저 요즘 법원에 가면 항소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마약 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보통 마약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후에 찾으면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대부분의 판사가 그 추가적 범죄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네. 다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 그게 정의죠. 아, 따로따로 판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합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만 아니면 너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란의 죄도 범하고 외환의 죄도 범한 정말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었던 자인데 네. 그러면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하고 그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건데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진돗개 같은 검사라면 이진관 같은 판사라면 예. 근데 세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네.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그게 바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자, 네. 내란 판결 따로 하고 체포방해 따로 하잖아.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따로 할 때와 합쳐서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 궁금해.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형법 제37조와 형법 제38조 1항 1호 올려주세요. 자, 네. 저기 보면 말씀하시죠. 예. 자, 형법 제 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되어 있고요. 다 합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형법 제 38조 1항 1호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와. 이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은 내란의 죄와 내란수계, 네. 일단은 내란수계, 네. 외환의 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체포방해죄 3개입니다. 이 3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의 수계죠. 네. 그러니까 37조에 딱 해당되죠. 경합해야 돼. 경합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처리를 38조 1항 1호에 따라 처리하는데 내란수계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계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희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희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수계 뭐 하나로 외환의 죄나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어. 비판하는 겁니다. 아, 이 굉장히 진짜 중요하네. 예리하고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내라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사형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형법에. 와 이거 예리했고 나는 무식했어. 와 그랬는데도 어제 방송 좋았다고 말미에 춤추고 그랬던 거예요? 춤을 안 췄어. 여기서 말씀드릴 와 거는 예리했어.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조은석 특검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무조건 박수야. 와. 이 몰랐어. 예. 이거를 근데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로스쿨을 나왔어요? 뭘 했어요? 김경호 TV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것만 봤어도 다뤘을 텐데. 와 이거는 기가 막힌 부분을 예. 찔러 근데 넣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개의 경합범 사건은 법원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재판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찢어서 재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 이적죄까지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1년의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네. 이 1년의 스토리를 각자 증인을 각자 중복적으로 한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미디예요. 와 이거 최욱이 윤어게인까지 나왔어요 댓글에. 저거 윤어게인이라고. 2년 늘은 걸로 좋아하면 저 윤어게인이랑 뭐가 다르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없으니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 이적죄도 지금 형법 99조가 아니다. 김용대 투스타 그리고 여인영 쓰리스타 이들이 주도한 군인이 했기 때문에 군인의 일반 이적죄는 군형법 14조 8호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냥 일반 이적죄는 형법 무기 3년 이상. 지금 무기 3년 이상은 적용하고 있는 게 웃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형법을 적용해야지 왜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종합특검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김경호 변호사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 군사반란으로 맞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 군사반란은 이 사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군사반란이 맞죠.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 다음 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건 군사반란 수개로 해야 되고 군사반란 수개에 정한 형은 단 하나의 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종합특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김정미 변호사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저는 그분만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진짜.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 안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용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저는 계속 조은석 특검을 비판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느냐. 김명수를 잡은 겁니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자기는 분명히 국군조직법 구조에 따라 수방사와 특전사 이 전투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모르게 출동했다라고 맞아요.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국방부 검찰단 이 검찰단 이 직무6인데 단편명령을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이 됐어요. 거기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위헌이에요. 그걸 봐놓고도 단편명령으로 수방사, 특전사, 비상계엄에 임무 수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바로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 날 반란수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우리 권영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환 합참에 나와서 대령인데 바로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박안수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가 있었는데 2시 30분인가 신속 기동 2사단 출동 여부 타진했습니다. 네. 제가 2사단 법무참모 출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7군 단장이
판단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군인이 움직이면 무장 군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군사 반란 고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걸 잡고 오늘 바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반란 수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2차 종합특검은 쾌거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이 있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급하셨구나. 예.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 지금 서울 고등에 재판이 2개나 있어요. 예. 가세요. 본업이 1번입니다. 네, 가세요. 네. 벌써 힘이 남으면 매불쇼 나오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당된 화를 다 내신 것 같아요. 윤석열의 오만한 권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는 직권남용 문제를 짚어내며 법치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지만 무죄였던 게 유죄로 인정됐던 네.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특히 그 해외 언론에 대한 피지 프레스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이거 과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 허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줬단 말이에요. 뭐 일종의 표현의 자유 같은 느낌이었죠. 이거는 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있고 거기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국회에 군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과장에 지나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합니다. 예. 정우승 변호사는 어떤 부분? 저는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 무죄 관련이 아. 좀 눈에 와닿았고 예. 거기서 논리 1심도 똑같았어요. 논리 여전히 항소심 때도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건 3개에 불과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3개까지는 괜찮다는 뜻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의 영업을 위해 준비한 측면이 있다. 제가 만약에 그 정치인 누군가 아니면 후보자 누군가를 무료 변론하면 그 정치자금법으로 그 기소를 못 한다는 취지예요. 왜냐면 제 영업에도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다. 예, 프로모션 유명한 사람 했다라고 제가 프로모션을 나중에 하게 되면 예. 그럼 무죄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몇 가지 있었고 캠프에 전달된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 전달된 게 맞고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공천과 그 상관관계 인정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린 녹음을 다 들었어요. 말이 좀 많네. 이게 다 예. 들었었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리고 예.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건 꼭 그 공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상황에도 많은 일인데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더 부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여 그 상관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법인데 그 부분을 좀 끊어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 하나 저는 형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7년이 나왔고 이번에 유죄로 바뀌면서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포방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윤석열 씨가 했던 체포방해 행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사병화대 경호처를 이용해서 체포를 방해한 건데 우리가 사실 이 법을 규정하면서 이 법을 적용하면서 상상했던 체포방해의 수준, 그러니까 나 잡지 마! 이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으로도 7년이 나왔어야 된다. 그걸 합쳐갖고 한 10년에서 10년 플러스 알파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우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포괄일제 인정해준 부분이 포괄일제. 매우 중요한 예.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시효 관련해서 여러 명이 공모하여 하나의 범의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그 범죄 행위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공범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러니까 공소시효 아직 살아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이탈했다 하더라도 공범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그 공범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너도 져야 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대선 그 토론에 나왔을 때 그 자료를 일부만 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기간에 걸쳐서. 네.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손해를 나왔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포괄일제 얘기를 하자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될지 몰라요. 공산법 관련해서. 이건 뭐 김건희 재판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다루도록 일단 하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요. 예. 또 하나는 김건희에 대해서 너는 대통령의 배우자였어.
네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어. 예, 그거 짚었죠. 예. 네가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4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넌 어차피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생각이었지 않냐 이러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불러주겠느냐. 네가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라는 뜻이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시원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의 그 말장난과 같은 항소는 다 기각을 하고 검사의 항소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 심의권이라든가 뭐 등등 몇 가지를 이제 유죄를 다시 인정을 해준 것이 매우 저는 뜻깊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초범이라고 해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를 좀 봐줄 수밖에 없는 양형 인자라고 주장했으나 그거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야 된다. 당신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검사로서 그동안 행위했던 여러 가지 것들 또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형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고 특히 실제 그 행위 이후에 너의 행동을 보니 너는 제대로 된 반성하는 혹은 잘못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한 게 아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양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공범들 주범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워낙 낮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형 문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뭐 저도 당연히 그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첫 번째로 윤석열의 체포방해에 대해서 공수처 관련돼서 인정해줬다는 거, 이 기조가 결국 앞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 또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뻔뻔하게 그동안 자기는 잡범인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 잡범이라 하더라도 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격으로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재판부가 얘기해줬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시원했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JYP가 도착하셔가지고요.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어제 있었던 윤석열 항소심 뭐 또 김건희 재판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 여쭤보고 있었어요. 네, 다른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틈새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기에서 이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해외 공간에 공문 보낸 내용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왜 저는 눈여겨봤냐면은 그러면은 외교안보실, 외교부 이쪽도 다시 수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추가로 수사할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주목을 했고요. 그 전날 있었던 김건희 재판에서는 금방 우리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도 거짓말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냥 잡범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을 무슨 저 공산품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거기서 가장 뭘 이해를 나타냈던 설명이 그 깜깜이 기간에 비공표 여론조사로 돌렸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깜깜이 기간이니까 비공표로 돌리는 거고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밭굴로 형태로 돌려갖고 바람을 만들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치니까 그거야말로 그 깜깜이 기간을 만든 취지나 목적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 구성은 이 판사님께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 몰이했거나 아니면 이 파장을 여기서 끊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인 것들 어제 재판에서는요. 그 1심에서 제가 이렇게 부글부글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준 건 있었어요. 뭐 초범이라서 좀 까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 다행스러웠던 건 다만이 안 나왔어. 다만 이러면 심쿵 이렇게 그러니까 되죠. 1심에서 백대환 부장이 뭐 조목조목 얘기 잘했잖아요. 근데 선거할 때 다만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게 있었는데 어제 그 윤성식 부장은 그게 없었어요. 다만이. 오히려 그러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인 내용 뭐 어떻게 막 정리하는 것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다만 저거 나오나 안 나오나 신경 썼었는데 그거 좀 인상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는 첫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준 같은 게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진행될 재판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후에도 할 얘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 뭐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많은 방송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윤석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자포자기인가요? 아니 자기가 이 공판에 그 최후 변론도 궤변에 완전히 그냥 말에 아주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난립했었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오늘도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뭐 이런 부분까지. 뭘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인정하고 후배들, 자기 참모들,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변호인단을 격려하고 있어요. 예. 진짜 좀 모렴치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판결 양형 이후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판결들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히려 유리한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넣었는데,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 종결에 이를 때까지 궤변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가중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 계속 그러면 가중 요소다. 그러니까 대법에 지금 상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어제 아주 격앙돼가지고 그 손 변호사인가요, 변호인이 정말 화를 막 이재명이었으면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저는 비상식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되게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행위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었어요. 이 판사님들 정신 차려라. 내가 양심 있으면 이렇게 했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저도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재판을 받을 때 저희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엉덩이조차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나가거든요. 항상 공손한. 그 내시들 내시들 나가듯이. 왜냐면 제 의뢰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근데 미안한데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이렇게 특허. 가면 옷도 입고 가면 더 효과가. 저는 거의 상소문 올리듯이 이제 의견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게 제가 뭐 그분들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고 나중에 내 의뢰인에 대한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의뢰인인 윤석열을 위하는 사람들이 맞는지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단도 그렇고 그냥 자기 정치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떻게 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TV를 보는데 김건희 씨 변호인들 보고 제 남편이 되게 정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비가 되는 게 너무 이게 변호인들이 좀 그러니까. 그래, 아니 특검 쪽에서도 그래도 김건희 변호인들은 좀 그나마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이래서 수임료를 꼭 내야. 결국은 오고 가는 캐시 소개. 피어나는. 그 종합특검에서 나온 얘기 중에 윤석열을 이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거는 내란하고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군 반란죄는 일단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고, 원래 윤석열을 소환한다고 하니까 종합특검에서 이거 무슨 혐의지? 이미 기소된 거 말고는 혐의가 이제 남아있는 게 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 기사들은 혐의가 특검에서 확인해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사 상황이라 발언이 제한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이거 군 형법상 반란죄로 소환을 한다더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굳어지는 상황인데, 단순히 법정형만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왜냐하면 1, 2차 특검이 있었는데 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냐와 관련해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조금 있어서 아마 부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리 좀 적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검찰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내란 우두머리죄하고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군인이라고 봅니까? 윤석열이 원래 군인이 아닌데 같이 공모한 사람이 군인이면 그 신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범의 신분,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장에 의해서 본인도 군인처럼 이제 취급이 되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이게 로스쿨에서도 매번 시험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정답을 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신분 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제 적용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야 뭐 다 알다시피 육사 출신이고 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렇고. 군 통수권자이긴 하잖아요, 당시에 윤석열은.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사형밖에. 그리고 2차 종합특검에서 이쪽 부분 수사단을 꾸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군 수사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외부에서 활동했던 특별수사관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1차 특검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긁어줄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윤석열이가 되게 수사하는 거 관련해서 자기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그 박정훈 대령 그 사건 관련해서 재판하는데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수사도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이런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이 특검에서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난리를 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 이거 적용하기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제 주변에 뭐 방송하시는 분이 워낙 많은데 그 거의 없다라고 있어요. 알죠. 영화 평론가. 이 친구가 문제 제기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재판을 자꾸 보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자꾸 죄를 준대.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봐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명태균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것이 죄가 되면 국민의힘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대선 국면에서의 그렇죠. 상황들이니까. 왜 재판부는 거기만 자꾸 봐주는 것 같지라는 얘기를 하던데. 근데 봐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국고 돈을 이렇게 배탄해야 되는 게 물론 뭐 능력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있고 그 뭐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한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부정하는 체제가 되는 거라 신중하게 할 그 수밖에 대선 없다. 자체가 사실은 완전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특검에서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되게 나중에 수사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서 들었던 이제 수사관들한테 들었던 내용은 좀 놓치고 있다가 방송 쇼츠에서 여기서 제가 말을 했던 걸 듣고 특검님 그 고위직이 쇼츠를 이건 보고 정확하게 합시다. 뉴스 다이브를 본 거죠? 에서 나온 어떤 젊은 변호사겠죠? 그래요. 네, 그 쇼츠를 보고 아 맞다 우리 공직선거법 해갖고 자기가 야근을 하게 됐다라는 푸념을 들을 정도로 사실 메인 이슈가 아니었다 특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어요. 아 이거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부분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식 비슷한 거예요. 나한테 뭐 주식을 안 주더라도 공시 정보를 먼저 알면 유리하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남들보다 먼저 알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한테 줄 때 가짜 공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가짜 여론조사를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럼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해는 못한다고 하지만 범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다 봐주는 말들만 하잖아. 뭐 3번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3번까지는 괜찮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단독으로 받은 여론조사는 3건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는데 3건에 불과한 거 아니라 이 단독으로 받은 3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괜찮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게 이게 법원의 태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전속적으로 주지 않았다. 뭐 누구도 받아보고 어떤 정치인도 받아봤으니까 전속적으로. 그래도 그것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물음표에 대한 해소를 법원이 못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은 그거죠. 대선 경선 때 홍준표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이 명태균의 장난질 때문이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안 건드리죠. 예. 건드려버리게 되면 경선 때부터 이 국민의힘 자체가 엉터리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때 대표가 이준석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법원만 탓하긴 어려운 게 특검도 비슷했어요. 특검이었던 분이 사실은 그 창원지검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중앙지검 갔다가 특검에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홍준표 쪽이나 이쪽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홍준표 관련된 혐의는 아직도 대구경찰청에 있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그리고 오늘 저도 강혜경 씨를 만나고 왔는데 강혜경 씨 사건 아직도 지난 2주 동안 거의 경찰 조사만 4번 5번 받고 있거든요. 그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 다른 뭐 김건희 관련된 건이나 아니면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거부권을 써가지고 또 저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정치적인 내용들인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건 때문에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날짜도 굉장히 공교롭죠. 그날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그때 이제 변호인단이 여의도에서 그 회식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날 이제 구속 기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 항공권을 뭐 이제 민주당에 제공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날 하필이면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는 그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처럼 그리고 뭐 다른 유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통령 될 수 없었던 윤석열을 명태균의 장난질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국힘들은 반성을 해야 할 텐데요. 국힘이 하루빨리 해체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로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